안녕하세요. 아직도 생각하면 눈물이 나고 너무나도 다양한 감정이 드는 일이 저에게 있는데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사연을 적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를 존경해오고 아버지의 반이라도 따라가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아들들이라면 대부분 알 거예요. 아버지가 멋있어 보이고 내 눈앞에 있는 저 아버지를 내가 추월해서 더 잘 나가고 싶고 그런 감정을요. 우리 아버지는 저희 동네 일대에서 아주 유명한 부잣집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버지의 이름을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재력에 입을 떡 벌리면서 네가 그 집 아들이구나. 어쩐지 귀티가 줄줄 난다 했다. 정말 대단한 아들이구나. 라고 하면서 저를 대우해 주었어요. 저는 그 기분이 무척이나 좋았고 돈이 많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저에게 큰 기쁨을 주는지 그런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처럼 훌륭한 사업가가 되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벌었거든요. 북한에서 넘어오신 할아버지. 할아버지가 국수를 만들면서 겨우겨우 번 돈으로 아버지는 그걸 모아가지고 작은 철강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고, 처음에는 고물상으로 시작했지만, 나중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성대하게 커져서 어마어마한 규모를 자랑하게 되었죠. 그걸 아버지가 손수 키워서 저희 지역에서 아빠의 사업체에 거래를 되려고 하는 사장님들이 널렸습니다. 한순간에 이방인 식구에서 아빠는 대한민국에서 자리를 떡하니 잡은 그런 당당하고도 대단한 사람이 된 거였어요. 어릴 때부터 아빠가 성공한 것을 보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되고 싶었어요. 다행히 제가 부모님의 좋은 부분을 잘 물려받아서 머리 같은 게 꽤나 좋았습니다. 다른 부분에서는 능력이 없는데 숫자를 다루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감각이 탁월했어요. 남들은 왜 이런 걸 못하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저는 한 번 기억한 거는 까먹지 않았고, 교과서도 한 번만 보면 다 기억해서 바로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좋은 대학을 가서 잘 나가는 것보다는 일단 돈을 많이 벌고 싶었어요. 그게 저를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고, 북한에서 넘어와서 이유 없이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고 감옥에 가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항상 저희 집이 먼저 의심을 받고 그런 일들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거든요. 그때마다 우리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지켜준 것은 돈이었습니다. 삼촌교육대 시절 아무런 이유 없이 저희 가족 사람들이 끌려갈 뻔했어요. 길거리에서 침을 뱉었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요. 그 사람은 우리 엄마의 조카였고 그 조카를 잡으려고 경찰이 저희 집에 왔습니다. 조카는 원래 다른 집에서 살았는데 경찰이 찾는다는 말을 듣고 저희 집으로 도망쳐 온 거예요. 그나마 동네에서 가장 신뢰를 받고 쉽게 건들 수 없는 집이라는 것을 잘 아니까요. 조사하러 왔습니다만 공무집행 중이고 삼촌교육대 정신개조 관련으로 수사 좀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로 피의자가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서요. 무서운 경찰이 우리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떨리는 손으로 잠시만요 하면서 아빠를 찾으러 갔어요. 저는 막 뛰어서 뒷뜰에 있는 아빠를 불렀죠. 아빠, 무서운 사람들이 형을 잡아가려고 해요. 엄마가 도와달래요. 조카가 삼촌교육대에 붙잡혀가게 생겼다고. 정말로 큰일 났어요. 빨리 도와주세요. 뒷마당에서 잠시 담배를 한 대 피우려고 했던 아빠는 조카가 삼촌교육대에 끌려가게 생겼다는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바로 담배를 버리고 달려갔어요. 저는 몰랐지만 그 시대에는 경찰들이 실적 같은 거를 올리기 위해서 죄도 없는데 사람들을 삼촌교육대에 보내버리고 그런 일이 정말로 허다했대요. 삼촌교육대에 가면 사람들이 반불구되는 것은 기본이고 전모 씨 때문에 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생고문 당한 곳이었거든요. 너무너무 눈물이 나고
분하고 무서웠습니다. 형이 끌려갈까봐. 형은 착한 사람이거든요. 공부도 잘하고. 그런데 학생운동 같은 거를 한다는 이유만으로 용의선상 위에 오르고 엄격한 관리 대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작정하고 경찰이 저희 형, 엄마의 조카를 잡으러 온 것 같았어요. 벌벌 떨리더라고요. 우리 형이 잡혀가면 절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하지? 진짜 큰일 났다 싶었습니다. 아빠가 나타나자 경찰들은 갑자기 허리를 쫙 피더라고요. 무슨 일이신가요? 한 사장님 저택이시군요. 갑자기 경찰들이 쫄더라고요. 그 경찰들은 들어온 지 얼마 안 된 애들이었고 길에서 침을 뱉는 형을 보고 이놈 잡아서 실적 채워야겠다. 그냥 이 정도로 치부한 것이었습니다. 아빠는 이거 그대로 냅두면 바로 삼촌교육대 갈 수도 있겠다 싶어서 아는 서장한테 연락을 한 거였어요. 우리 조카가 지금 큰일 나게 생겼다. 집 앞에 경찰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되냐? 이러면서요. 그런데 그 서장의 장인이 우리 아빠 거래처이시고 아빠가 완전한 갑이어서 서장도 우리 아빠한테 잘 보여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그 경찰들은 서장한테 연락을 받고 저희가 멀쩡한 사람을 잡을 뻔했네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자리를 떴어요. 우리 엄마는 경찰이 떠나자마자 대성통곡하면서 펑펑 울고 아이고 우리 준식이 잡혀갈 뻔했네. 얼마나 무섭던지. 애 아빠 아니었으면 우리 가족 파탄 날 뻔했어. 삼촌교육대 가면 사람이 반병신이 되어서 돌아온다고 하던데 옆집의 순이 엄마는 아들 삼촌교육대 가서 자살하고 그랬잖아. 우리 조카도 거기 끌려가면 어쩌나 하고 얼마나 안달이 나던지. 아이고 미치겠다. 정말로 미치겠어. 형도 거의 그때 기진맥진해 있었어요. 아빠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그래도 집안에 어른이 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져서 정말 다행이지. 안 그랬으면 너무너무 무서운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그러셨어요. 저는 그때 알게 된 것이었죠. 아, 돈을 많이 벌어야지. 대단한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일에도 능구렁이처럼 쓱 하고 빠져나갈 수 있구나 하고요. 그렇게 저는 그때부터 괴물이 되었던 것 같아요. 나도 아빠처럼 되어야지. 돈이 많은 사람이 되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바보 같고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때는 몰랐지만요. 돈보다 소중한 것들이 정말로 많고 돈은 결국 수단이었으니까요. 그러다가 아빠의 사업이 크게 흔들릴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빠가 한번 쓰러졌었거든요. 우리 아빠 회사는 아빠가 없으면 아예 운영이 안 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런데 그 중심인 아빠가 쓰러지니까 소위 쌩 난리가 난 것이었죠. 결국에 회사는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었고 아빠는 그동안 번 돈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막대한 재산을 불려놓아서 먹고 사는데 크게 지장은 없는 상황이었어요. 저는 쓰러진 아빠를 대신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고자 정말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뭐 지금도 그렇지만 그 시대에는 대학을 잘 가면 출세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저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했어요. 난리 났지요. 제가 서울대에 들어갔다고 하니 마을 사람들은 더더욱 저희 집안을 만만하게 보지 못했어요. 그래도 그 이전까지는 약간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이방인 취급 같은 것도 심했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말도 많았거든요. 북한에서 금괴를 훔쳐와서 철강 사업으로 성공한 거다. 뭐 북한 공작단이다. 이런 말들이요. 함경도에서 큰 살인죄를 저지르고 넘어온 할아버지가
남한으로 와서 형벌을 피한 거다. 하여튼 진짜 많은 소문들이 저희 가족을 괴롭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진짜 머리와 실력으로 증명하니 사람들이 깨갱하더라고요.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묘한 희열을 느꼈습니다. 그래, 조금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조금 더 잘 나가야지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항상 그런 저를 걱정하셨습니다. 마치 저의 모습이 브레이크가 없는 자동차 같다고 하셨어요. 절대로 멈출 수 없는 그런 자동차. 언제 어디서 어디에 충돌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 같다고 하셨죠. 아무리 권력과 돈이 좋아도 내 상황과 주변의 상황을 돌아보고 때로는 걸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너무 높은 곳, 한 곳만 바라보면 나중에 힘들어질 수도 있어. 항상 정의와 도덕, 그리고 마음이 말하는 양심을 의식해야 한다. 알겠니? 하지만 저는 그런 말들이 위선이고 세상을 너무 만만하고 가벼운 것으로 보고서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 제 인생은 제가 알아서 할게요. 저도 아버지처럼 멋진 사람 될 거예요. 아버지가 저희 가족을 지킨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 거예요. 권력과 돈, 그 두 개 모두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검사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소권이 있고 또 검사를 끝마치고 나오면 얻게 되는 그 어마어마한 수임료 같은 것을 생각하면서 저는 정말로 악으로 깡으로 사법고시를 준비했어요. 사실 1차 시험은 1년 만에 붙었어요. 학교에서 천재가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했죠. 그때가 대학 1학년이었으니까요. 전 애초에 고등학생 때부터 검사가 꿈이었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판례 같은 것도 자주 찾아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쉽게 1차는 합격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2차 시험을 10년 동안 계속 떨어졌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만하라고 좀 쉬엄쉬엄 하면서 하라고 했지만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었죠. 30이 되기 전에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하고 눈 딱 감고 한 번 더 했더니 결국에 그때는 성공을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연수원에 들어가서 거기서 소개받은 부잣집 여자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름답고 제가 마음 놓고 검사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여자였지요. 검사도 되었고 남부럽지 않은 집안의 여인까지 내 여자로 만들었겠다. 세상은 제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찰이라는 조직에 들어가자마자 희망이 완전히 짓밟혔어요. 검찰이라는 조직은 철저하게 수직적인 곳이었고 상명하복이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사건 배당을 손으로 하는 곳이었으니 상사한테 잘 안 보이면 해결하기 힘든 사건을 배당받고 그게 저를 미치고 힘들게 만들었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권력에 복종한 것 같아요. 더 큰 괴물이 되려고 제가 알게 모르게 잠식된 것이었죠. 그러다가 갑자기 상부에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사건, 네가 담당하고 있는 성범죄 피해자 사건, 그 피의자 건들면 안 된다고 증거 부족으로 그냥 풀거나 아니면 기소유예 때리거나 불기소 때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닌데. 그래도 증거가 명확하게 있고 DNA에 일관된 진술까지 이 정도면 무조건 유죄인데 이건 아닌데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승진하고 싶었고 더 잘 나가고 싶었고 무사히 퇴직을 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싶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윗사람한테 절대적으로 충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느 정도 그때 저도
정신적으로 세속적이었고 권력에 순응하고 그런 사람이 된 것이었죠. 소위 말해서 TV에 나오는 그런 썩어빠진 검사가 제 자신이 된 거였어요. 바로 저는 수사관한테 이거 증거 그냥 참고하지 말고 어차피 피해자 명확한 증거도 없고 진술밖에 없으니까 그거 증거 하나만 수사 기록에서 그냥 빼. 지시를 했습니다. 수사관은 알겠다고 하고 피해자가 유일하게 제출한 증거를 증거 효력이 없고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는 이유로 참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는 직속상관 검사의 말에 따라서 그 피의자를 불구속하고 풀어주었습니다. 그리고 3일 뒤 전화가 왔어요. 검사님 어떻게 해요? 피해자가 죽어서 사건 종료되었습니다.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요? 난리가 났습니다. 저 때문에 자살한 거랑 다름이 없었어요. 유서에는 어떻게 이렇게 증거도 있는데 일관된 진술까지 있는데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는 거지? 검사라는 사람은 왜 도대체 이런 판단을 내린 거지? 제발 이러지 마. 제발. 세상에 정의는 없구나. 이 세상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안녕히 계세요. 너무 억울해서 죽을게요. 누군가는 돈과 명예를 위해서 누군가의 생명을 짓밟고 올라간 거예요. 당신들은 똑똑히 기억하세요. 유서를 읽은 순간 머리를 한 대 세게 맞은 듯 했어요. 그때 아내가 전화를 건 거예요. 당신이 그 사건 담당 검사였어? 당신 미쳤어? 당신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는 아내의 전화통화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아내에게 말을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저 때문에 죽은 피해자가 아내와 아는 사이였고 그것도 아내의 첼로 레슨 수강생이었던 겁니다. 거의 9년 전에 스승과 제자 사이로 만났고 가정 환경이 굉장히 힘든 아이인데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문화센터 강좌에 무료로 등록을 했다가 거의 천재적인 재능을 보여서 거기 지자체에서 남는 예상금으로 그 아이한테 첼로 레슨 지원을 해주었고 거기서 레슨을 해준 선생이 제 아내였던 겁니다. 명문대 음대를 나와서 무료 레슨 봉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언니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다가 그 아이가 일이 생겨서 더 이상 첼로 레슨을 받지 못했고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대요. 그런데 그 아이 학교를 다니다가 위계로 인한 간음 관련으로 피해자가 되었고 피의자는 그 지역 국회의원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어마어마한 백을 가지고 있었던 거고 하필 그 사건이 저에게 배당되고 저는 썩어빠진 저는 피의자의 손을 들어주고 결국 피해자는 분한 마음에 죽음을 선택했던 겁니다. 아내에게 그 지자체 관계자들이 그때 그 수강생이 마지막 선택을 했다고 혹시 아시냐고 물었고 아내는 연락을 받고 깜짝 놀라서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 하면서 사건을 알아본 거였죠. 그렇게 사건 배당 번호를 검색하다가 담당 검사가 저인 것을 알고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전화한 겁니다. 야, 이 쓰레기 같은 놈아. 내가 미쳤지. 너 같은 놈이랑 결혼한 게. 대한민국 검사들은 다 이러니? 들어갈 때는 초임 검사가 되었을 때는 그렇게 정의로운 검사가 되겠다고 난리를 치더니 결국에는 이 모양 이 꼴이구나. 더럽다. 너 때문에 사람이 죽었어. 너 때문에 아무런 죄 없는 피의자한테 맞아서 눈탱이가 밤탱이가 되고 온몸에 피멍이 들고 아스러져가는 한 여학생이 아무런 힘도 없는 교복 입은 여학생이
제발 살려달라고 자기 죄 없다고 울부짖는 그 작은 소리를 네가 발로 밟은 거야. 검사라고 좋아하고 그랬던 내가 병신이다. 병신이야. 아내의 한마디에 저는 세상을 잃은 듯 했습니다. 내가 정말로 큰일을 저질렀구나. 큰일이다. 정말 내 인생 이제는 끝난 거구나 하면서 별의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아내에게 이혼당하고 유가족들한테 머리채 잡히고 난리가 났습니다. 부장님은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넌 잘못 없어. 그 애가 그날 그런 옷을 입었으니까 자초한 거야. 라고요. 저는 부장님의 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검사라는 옷을 벗기 싫었어요. 검사 내부에서는 피해자가 죽은 거? 그거 큰일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죽었구나. 사건 종결, 다음 사건, 이런 게 일상이었고 자연스러운 거였거든요. 너무나도 힘들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 무뎌지더라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쓰레기 검사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몇몇 검사들 빼고 깨끗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위에서 손으로 수당으로 사건을 배당하기 때문에 부장검사들은 대부분 권위에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안 썩을 수가 없는 구조였습니다. 하여튼 뭐 그렇게 검사 몇 년 하다가 결국에 그 조직을 나왔고 나와보니 억대의 연봉을 제시하는 로펌들이 제 뒤를 줄지었습니다. 이게 바로 권력이구나 싶었어요. 아주 잠깐 저를 스쳐 지나갔던 그 피해자들, 나 때문에 죽었던 그 피해자들은 기억도 안 났습니다. 어쩌면 저 모습이 나일 수도 있었는데 저는 망각한 거죠. 그렇게 수십억 연봉을 받으며 저는 일에만 빠져 로펌에서 보냈어요. 내 하루하루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미친 듯이 일만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친구도 없고 그랬습니다. 아버지조차 나는 네가 무섭다. 내가 괴물을 키운 것 같아서 너무 무서워. 나는 너 같은 아들을 원하지 않았어. 할아버지가 이북에서 넘어왔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 힘 있는 사람들에게 백도 돈도 없으면 어떻게 당하는지 네가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망이다. 아버지는 저와 연을 끊었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연을 끊었어요. 검사 중에 집안 좋은 애들은 조사도 못하는데 승승장구하고 저 같은 이북 출신 집안들은 적폐 취급당해서 매일 승진도 밀리고 그랬거든요. 미친 거였죠. 저는 그래서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내 인생에 보태준 게 뭐 있는데요. 어쩌라고요.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렇게 로펌에 들어가 억대의 연봉을 받으며 살고 있던 저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졌어. 지금 빨리 병원으로 와. 알고 보니 아버지는 뇌출혈로 쓰러지신 겁니다.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놀란 저는 손이 벌벌 떨렸고 바로 병원으로 갔어요. 아빠는 의식을 잃었고 그래도 급하게 수술을 들어가서 다행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에게 온 아버지 담당 변호사의 이야기. 아버지께서 200억가량 되는 재산을 사회단체에 기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께는 이 만년필을 물려주시라고 하셔서 변호사의 말을 들은 저는 깜짝 놀랐어요. 도대체 그게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냐고,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하면서요. 알고 보니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 몰래 재산 관련한 정리를 한 거였어요. 아버지는 위를 바라보며 악마가 되어가는 저에게 막대한 재산을 물려줄 수 없다고 선포를 하셨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재산을 물려받으면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놓은 상태였던 거죠. 어리석은 저는 어마어마한 배신감이 들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깽판을 쳤으니 말이죠. 시팔, 아버지 미친 거 아니야? 왜 나한테는 이것밖에 안 주는데? 일가 친척들도 저를 보고 미친놈이라고, 검사옷 벗었더니 저렇게 악마가 되어버렸다고 하면서 손가락질을 하였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저는 알코올 중독에 우울증이 심해졌어요. 모아둔 돈도 전부 다 써버리고, 술을 마실 때마다 자꾸 제가 피해자를 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과,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우울감이 찾아왔던 거였죠. 가족들도 저를 다 버리고, 저는 홧김에 아버지 유골에 손을 넣어서 변기통에 뿌리고, 자식이라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짓거리들을 어마어마하게 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죄책감이 심해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막장 짓거리들을 했고, 가족도 없고 그냥 골방에 썩어서 죽고 있었어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이렇게 개폐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리기도 싫더라고요. 동기들은 다들 승진하고 변호사가 되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저만 이렇게 못 나가니까 우울하기도 하고 좀 그냥 세상에서 없어지고 싶더라고요. 저는 원래 야망이 장난 아닌 사람이었는데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우울하기도 했고요. 내가 왜 사는 거지? 이런 생각도 엄청나게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허송세월을 보냈어요. 당뇨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서 거의 8년간을 바보처럼 살았죠. 그 사이에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는 그렇게 잘 나가던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서 서울대 법대에 들어가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그야말로 초엘리트 인생을 살다가 한순간의 욕심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게 만들고 쓰레기가 되어버렸습니다. 다른 검사들은 양심도 없는 것인지 목 뻣뻣하게 들고 잘 살고 있는데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양심은 있지만 욕심도 많았기에 어느 것 하나 포기하지 못하다가 폐인 인생을 살게 된 것이었죠. 동기들도 제가 증발했다고, 어디로 간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다들 뒤에서 말을 쑥덕거렸어요. 저는 강원도 모 산골짜기 병원에서 요양을 하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다시 일을 하든가 뭐라도 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쾌쾌 묵은 저의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집에 남은 아버지의 흔적, 200억이나 되는 재산을 기부하고 돌아가신 아버지가 그때는 왜 그렇게 밉고 바보 같았는지 장례식장에서 해서는 안 될 폐륜한 짓도 하고 참 멍청하고 바보 같은 선택을 많이 했지요. 그렇게 하나씩 정리를 하다가 아버지가 유산으로 유일하게 물려주신 만년필을 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유일한 것이구나. 그 많고 많은 것들 중에 왜 하필 만년필을 주신 걸까? 아직도 그 의미를 모르겠어. 내게 공부를 더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준 것일까? 정말로 모르겠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만년필 뚜껑을 열었어요. 그때 뚜껑 사이로 탁 떨어지는 무언가, 뭐지 하고 보았더니 쪽지였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쓴 편지였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만년필을 방치해둔 거였어요. 손이 벌벌 떨리더라고요. 이게 뭐지 하고 열어보았고 거기에는 아들아, 아버지다. 아버지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은 게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이 만년필을 생각하게 되었단다. 우리 아들이 처음에 아버지처럼 잘 나가고 싶고 훌륭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을 때 아버지는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그런데 네가 검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넌 그 초심을 잃고 너의 손, 너의 사인, 너의 결제 문서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린지 모르겠다. 뉴스에서만 나오는 악마 같은 검사가 내 아들이라는 게 너무나 창피했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한 돈이 너에게 들어가면 또다시 그 돈을 믿고 엄청난 피해자가 나올 것 같아서 아빠는 이 돈을 너 때문에 죽은 피해자, 그런 일을 당한 사람들이 모인 단체에 기부했단다. 소영이처럼 성범죄 피해자들이 얼마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으로 인한 검사들 때문에 오늘도 죽어가고 있는지 너는 모를 거다. 부디 아버지의 이 편지를 잘 보고 이 만년필로 다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아버지의 편지를 본 순간 저는 통곡을 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버지의 돈은 저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죽은 소영이 같은 미성년자 혹은 성범죄 피해자들을 돕는 단체에 분할 기부가 되었던 것이었고,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의 막대한 돈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어갔다고 울부짖으며 말할 뿐이었어요. 너무나도 억장이 무너져 내리고 화가 나고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죽을 듯이 힘들었습니다. 내 자신이 싫었습니다. 내가 정말로 부끄러운 짓을 했구나. 그 검찰 조직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악마가 된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뒤를 돌아보았을 때는 나는 이미 너무나도 많은 길을 걸어온 사람이었고, 그런 내가 무서웠어요. 악마를 만난 것처럼, 내 안에 악마가 살아 숨쉬는 것처럼 두려웠지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건 아니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심장이 뛰는 소리가 제 귓가에 다 들릴 정도였어요. 이걸 어떻게 하지? 무서울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결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 지금까지 했던 짓들을 내가 참회하는 마음으로 살자. 내가 지은 죄가 너무나도 많으니 이제는 실체도 없는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 말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면서 살아보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굳건하게 마음을 먹고 하나 둘씩 뭔가를 실천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께서 기부를 한 단체의 피해자들을 변호하는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처음에는 저의 그 사건, 저 때문에 피해자가 죽은 사건들 때문에 사람들이 막 욕도 했어요. 지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뻔뻔하게 이런 단체에 들어와서 변호를 하려고 한다. 죽기 전에 뭐 사죄라도 하고 싶은 거냐 하면서 뒷말이 무성했지요. 하지만 저는 그들을 설득시키기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자 싶었습니다. 정말로 발로 뛰고 엄청 노력을 많이 했어요. 하나 둘씩 사람들이 저를 인정해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도 양심은 있다. 그나마 피해자들을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다. 라는 말들로요. 저는 평생을 다 바쳐서 노력을 해도 온전히 그 죗값을 다 치르지 못하는 사람이었지요. 저의 욕심 때문에 죄 없는 소녀가, 그 소녀가 피해를 입고 마음을 다치고 힘들어했으니까요. 하여튼 그렇게 저는 아버지에게 만년필을 물려받고 10여 년 만에 그 만년필 속에 있는 진심이 담긴 편지를 보고 속죄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같이 검사 일을 하던 동기들은 지금 한 자리씩 차지하고 뉴스에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그 사람들 조사한 거 보면 다들 서민들한테 피해 주거나 혹은 회장님 손을 들어주는 그런 사건이 팽배했거든요. 그런데 언론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것일 뿐이었지요. 저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못하지는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내가 저 자리까지 갔으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 때문에 눈물을 흘렸을까,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갔을까 하고요. 뭐 실제로 죽지는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좌절하고 힘들어했겠지요. 모든 검사들이 나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정권이 바뀌어도 위층에 탄탄하게 자리 잡은 상위 1%의 검사들은 절대로 움직이지 않거든요. 그들이 여전히 세월이 바뀌어도 어마어마한 짓을 저지르고 지들끼리 팔이 안으로 굽어서 감싸주어도 뉴스에 한 줄 안 나오고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이 역겹습니다. 사람들이 과거의 저를 보고 역겨운 놈이라고 생각을 했겠지요. 우리 아버지처럼요. 집안의 자랑이었던 검사였던 내가 결국에 이렇게 되어버리고 지금은 그래도 반성을 하면서 저 때문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을 돕는데 정말로 많은 것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착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려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 글을 쓰는 것도 힘들었어요. 이렇게 글을 쓰면 저를 아는 사람들은 다 저를 알아볼 거거든요. 하지만 그럼에도 글을 쓴 이유는 제가 제 자신에게 공공연하게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앞으로 저는 제가 지은 죄를 속죄하면서 살려고요. 양심 있게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해야 하는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변호사로서 해야 하는 임무인 것 같고요. 그럼 저는 여기서 사연 마치겠습니다. 긴 저의 이야기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행복하세요.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두세요. 그래야지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